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2025년도 1회차 기출문제 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먼저 풀어보셨나요? 아, 머리가 아파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마 이렇게 경영혁신과 ERP에서 새롭게 추가되는 파트들 문제를 풀고서 ERP 시험이 너무 어려워졌어, 너무 어려워 이렇게 평가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새롭게 추가되는 문제들은 이 각 회차에 한두 문항 정도만 추가가 되어서 나오고 있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경영신과 ERP는 과거에 나왔던 문제들을 계속해서 동일하게 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이 문제가 앞으로도 또 시험에서 만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니까 잘 봐주십시오. 자, 무엇에 대한 설명인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축적된 대용량 데이터를 통계 기법, 인공지능 기법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분석하고 그 다음에 평가를 거쳐서 일반화시킴으로써 새로운 자료에 대한 데이터를 추측할 수 있다, 예측 및 추측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대규모로 저장된 데이터 안에서 다양한 분석 기법을 활용해서 전통적인 통계학 이론은 설명하기 힘든 패턴과 규칙을 발견하고요. 분류, 추정, 예측, 유사 집단, 군집화 등에 대한 다양한 기법이 사용이 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설명들은 사실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설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정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챗봇이다라고 한다는 건 로봇이 대화를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채팅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이 해결점을 도출해내는 것. 그리고 요즘 현재 여러분들 뭐 의료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들에서 내가 궁금한 사항들을 간략하게 물어볼 수 있게끔 굉장히 실생활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챗봇이죠. 은행이나 이런 것들 업무 혹은 고객센터랑 연결하고자 할 때 챗봇과 대화를 먼저 통해서 간단한 내용은 뭐 답변을 받으세요라고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야 챗봇에 대한 설명이고요. 블록체인은 각각의 우리가 분산화된 데이터를 연결해 준다라는 표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블록 형태들을 정보들을 블록 형태로 보았다면 그것을 연결해 주는 체인 형태로 연결해 주는 구조다라고 이야기하겠고요. 나머지 스마트 계약까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공지능 규범의 5대 원칙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이 내용도 정말 이제 다른 과목에서도 나왔던 문제인데요. 인공지능은 투명성,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 작동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인공지능에다가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지배당하거나 이렇게 되지 않도록 인공지능에 대한 내용들을 적용을 할 때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또 개인, 가족, 사회와 사회의 데이터 권리를 감소시켜서는 안 되고요. 모든 시민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정신적, 정서적, 경제적 번영을 누리도록 교육받을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하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정답은 4번일 텐데 왜 어디가 틀렸느냐? 인간을 해치거나 파괴하거나 속이는 자율적인 힘을 인간의 통제하에서 인공지능에게 부여하면 나중에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인공지능들이 우리를 덮쳐서 그들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부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런 것들을 설계할 때 인간을 해치지 않도록 파괴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자, ERP 구축하기 전에 수행이 되면서 단계적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개선해 나가는 점증적 방법론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기존에 나왔던 내용이고요. 임프로브 점진적으로라고 하는 게 바로 BPI에 대한 설명이죠. 자, 4번 갑니다. 차세대 ERP 비즈니스 애널리틱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이 내용도 사실은 여러분들 새로운 내용 아니고요. 얘 정말 자주 나왔었고요.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얘기할 때 이 구조화된 데이터, 스트럭처럴드 데이터뿐만 아니라 언스트럭처럴드 데이터까지 즉 비구조화된 데이터, 즉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은 데이터들도 같이 분석 대상으로 보고 있어서 이런 걸 바로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같은 경우에는 구조화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잘 정리가 되지 않은 비구조화된 데이터까지 모두 분석 대상으로 보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나머지 올바른 표현이니까 읽어보세요.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표현들을 읽어주지 않냐고요?
실제로 비즈니스 애널리티스에 대해서 문제가 나올 때 많은 문제들이요. 이 내용, 구조화된 데이터, 비구조화된 데이터를 같이 대상으로 넣는다라고 하는 이 설명들을 정말로 계속 정답으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올바른 지문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서 저는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읽어보세요. 자, 이제 드디어 물류와 관련된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지수평활상수를 이용해서 지수평활법을 이용해서 다음 달 2월 달에 예측 판매량을 계산해 보세요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 판매량 곱하기 전달의 실제 판매량에다가 지수평활상수를 곱하시고 그 다음에 전달의 예측 판매량에다가 1 지수평활상수를 했을 때가 바로 당기의 당월의 판매 예측 판매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전월의 예측 실제 판매량이 몇 개냐? 2,500개 곱하기 0.4 플러스 전달의 예측 판매량이 몇 개냐? 2,000 곱하기 0.6. 자, 그러면 여기부터 갈까요? 2,500 곱하기 0.4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1,000개 플러스 2,000 곱하기 0.6, 1,200개. 자, 2,200. 2,200개가 정답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할 수도 있을 거다. 굉장히 쉽게 나온 케이스예요. 이걸 사실 2번씩 이렇게 계산하도록 하는 문제들도 있었는데 이거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6번. 자, 목표 매출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수익성 지표를 활용하고 하자 합니다. 손익분기점에서의 매출액 구하기. 자, 손익분기점에서 매출액은 어떻게 구하냐면요. 요거 먼저. 자, 단위당 공헌이익을 먼저 계산할게요. 단위당 공헌이익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당 팔았을 때 650원의 판매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근데 하나 만들 때 500원의 변동비가 발생한다는 건 우리는 한 개를 팔았을 때 얼마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다? 150원. 에게게 겨우 한 개 팔아봐야 150원 이익이야? 그럼 하나 팔면 나 150원 벌었어. 나 이거 쓸어 가야지 라고 하면은 나는 마이너스다. 왜? 자, 내가 몇 개를 팔든 하나를 팔든 몇 개, 많이 100만 개를 팔든 나는 300만 원의 고정비가 발생하는 중이다. 그러면 이 300만 원의 고정비부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거다. 최소 몇 개는 팔아야 되느냐? 개당 150원의 이익이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300만 원 나누기 150원 이렇게 해서 개수, 즉 손익분기점의 판매량을 계산해 보자. 2만 개. 2만 개까지는 내가 팔아야지만 한 개당 150원씩 아주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2만 개까지 팔아야 300만 원의 고정비를 커버하면서 드디어 뭐를 보지 않는 손해도 이익도 보지 않는 그 손익분기점의 매출 수량이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뭐였냐면 매출 수량을 물어본 게 아니라 매출액을 물어봤어요. 2만 개에 대해서 우리는 한 개당 얼마씩 팔고 있냐면요. 650원씩 팔고 있습니다. 2만 개 곱하기 650원이다 라고 하면 1,300만 원이 나오네요. 자, 1,300만 원에 대해서는 보기 4번에 답이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걸 이제 공식화시켜서 기억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 300만 원 나누기 공헌이익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650원에서 공헌이익 150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게 별로 좋지 않은 게 뭐냐면 소수점이 나와요. 0.23 뭐뭐뭐뭐. 그래서 300만 원 나누기 0.23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1300 얼마 이렇게 소수점으로 쪼개져요. 그러니 이런 식으로 공헌이익률로 계산하는 것보다는 일단 손익분기점에 매출 수량, 판매량을 먼저 계산을 하고 거기에다가 단위당 판매 가격을 적용해서 매출액을 구하는 게 좋겠다. 자, 다음 갑니다. 7번입니다. 교차 비율. 교차 비율이 뭐냐? 교차 비율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무엇을 교차하는 거냐? 상품의 회전율. 그
다음에 한계이익률. 자, 상품의 회전율이라는 거 자체는요. 우리가 평균 재고 매출액 곱하기 한계이익률은 매출액에서 한계이익이 차지하는 만큼. 자, 그러면 매출액과 매출액을 제거하고 났을 때 교차 비율은 결국에 한계이익을 뭘로 나눠주면 되겠다? 평균 재고액. 자, 한계이익을 평균 재고액으로 나눠주면 되니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A 제품의 경우에는 0.5가 나오겠고요. 나머지도 볼까요? 자, 요거 B 제품은 30억 나누기 30억은 1. 자, 요건 얼마 나올까요? 25 나누기 20이다. 1.25. 자, 그 다음에 50 나누기 30. 자, 1.67. 요 정도 나와요. 자, 질문이 뭐였냐면요. 보기 중에서 목표 판매액 할당이 두 번째로 높은 거. 자, 우리는요. 교차 비율이 제일 높은 걸 가장 먼저 우선시를 해주셔야 돼요. 즉 1.67을 하고 있는 D가 1번이고요. 그 다음 1.25를 기록하고 있는 C가 두 번째로 우리가 비중을 둘 내용이고요. 1인 B, 그 다음에 A. 이렇게 순서대로 우리는 교차 비율에 따라서 목표 판매를 할당해 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를 물어봤기 때문에 C를 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문제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을 물어봤는데 나 혼자 D가 제일 높아, D 답해야지 라고 한 친구들은 나중에 좀 깜짝 놀라죠. 그래서 문제를 잘 읽으셔라. 우리가 첫 번째를 물어봤는지 두 번째를 물어봤는지 이 어디에 교차 비율에 대해서 물어봤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무조건 교차 비율 구할 줄만 안다고 해서 잘 하는 게 아니라 잘 문제를 보셔라. 자, 8번 갑니다. 시장을 경쟁 정도에 따라 구분할 경우 아래 보기에 대한 내용으로 적합한 시장으로 가장 옳은 거. 자, 시장에 다수의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참여 기업들은 각기 디자인, 품질, 포장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유사 상품을 생산한대요. 다수의 기업들이 참여해요? 그럼 일단 독점은 땡이에요. 독점은 오로지 나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다수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면 과점 시장도 사실은 땡이에요. 이게 과점 시장 얘기할 때 통신사 정도 얘기하잖아요. 그럼 다수의 회사가 들어와 있지 않고 KT, SK, LG 이 정도 들어와 있어요. 물론 요즘 뭐 알뜰폰 시장이 있다지만 이렇게 몇 개 안 되는 시장들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죠. 자, 그리고 완전 경쟁 시장이다 라고 하게 되면 100% 다 다수가 참여하고 있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자, 각기 디자인, 품질, 포장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유사 상품을 생산, 공급하며 상호 경쟁하고 있는 시장으로서 미용실, 병원, 목욕탕 등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독점 경쟁 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다양한 상품, 다양한 것들 뭐 100%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이제 완전 경쟁에 대한 설명일 텐데 약간 그런 것들이 믹스가 되어 있죠. 그래서 독점 경쟁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내부적 요인, 즉 회사 내부에서 물건을 제작할 때 제작 원가가 얼마가 될 것인지 이런 걸 고민하는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 경쟁 시장에서의 지금 경쟁 기업들에서는 얼마나 가격이 설정이 되었는지 이런 외부적 요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내부적 요인, 외부적 요인 중에서 성격이 다른 하나 이렇게 물어보는데 자, 우리가 내부적 요인이다라고 하면 회사 내부에서의 이런 제작 원가도 있겠지만요. 자, 우리가 물건에 대한 가격에 대해서 좀 더 공격적으로 판매를 할 거냐 저렴하게 할 거냐라는 거에 따라 마케팅에 대한 목표에 따라서 그 물건을 계속 팔 건지 아니면 좀 다른 물건에 집중할 건지 이런 마케팅 목표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죠. 자, 외부 요소에 의해서는 뭐 운반비나 이런 것들이 상승하고 있더라. 원유값이 지금 원자재 값이 상승하고 있더라. 이러면 유통과 관련된 운반비나 이런 비용들이 달라질 수 있더라.
그래서 유통 채널에 대한 부분은 외부적인 요소예요. 내가 운반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회사들은 이런 유통 채널들은 외부에 있는 유통업체들과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경쟁 기업들은 얼마에 판매를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고객이 관점에 따라서 가격 탄력성. 내가 가격을 좀 올렸을 때 고객들이 나를 계속해서 선택을 해줄 건지 떠날 건지 이런 가격 탄력성을 고려해서 내가 물건을 얼마에 판매할 건지 가격의 결정이 달라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1번, 2번 그리고 3번까지는 어디에 해당하지만 외부적인 요소에 해당하지만 마케팅 목표는 내가 그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할 건지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성격으로 해석을 해줘야 되더라. 10번 갑니다. 수요 예측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수요 예측. 유효 수요는 내가 실제로 구매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구매할 계획도 있는 거. 그런 걸 이제 유효 수요다라고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수요 예측을 할 때 유효 수요도 있지만 뭐도 있다는 거예요? 잠재 수요도 있어요. 잠재 수요는 현재 내가 그것을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돼요. 하지만 소비하고 싶어. 그래서 우리가 샤넬백 아니면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제 그런 샤넬백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제 우리가 뭐 월에 버는 아르바이트로 버는 돈이 수입이 전부이더라. 나는 뭐 금수저도 아니더라. 근데 내가 샤넬백을 가지고 싶어. 아니면 내가 강남에 있는 뭐 어떤 건물을 가지고 싶어. 이런 것들이 내가 가지고 싶다라는 마음은 수요에 의해서 적용이 되지만 이건 뭐예요? 실질적으로 내가 구매로 연결이 될 가능성이 낮거나 혹은 현재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잠재 수요로 보는 거죠. 유효 수요는 실질적으로 내가 구체적인 계획도 가지고 있는 걸 유효 수요라고 합니다. 자, 유효 수요는 구체적으로 구매 계획이 있는 경우에 수요를 얘기합니다. 수요랑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려는 욕구로서 잠재 수요와 유효 수요 두 가지가 있고요. 수요 예측에서는요. 유효 수요와 잠재 수요 모두 다. 그래서 유효 수요는 제외하고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 수요에 대해서만 예측하는 것이다 라는 표현이 틀렸습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고려해서 예측하는 게 바로 수요 예측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영속성이 있는 상품에 대한 지속적으로 정확한 예측을 한다는 것은 영속성이 없는 상품보다 더 어렵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공급사슬 관리에 물류 활동으로 옳은 것은 공장이나 물류센터로부터 출하하여 고객에게 인도하기까지. 자, 공장이나 물류센터에서 물건이 나왔어요. 그리고 고객에게 전달을 해줘요. 이런 것들은 물건의 고객에게 판매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판매 물류입니다. 간혹 조달 물류랑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조달 물류다라고 하는 것은 공장이 물건을 제조해야 되는 곳이 원자재 수급 업체로부터 물건이 어떻게 재료가 어떻게 잘 조달되고 있느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헷갈리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장이 생산을 얼마나 할 것인지, 고객에게 판매된 물건이 반품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따라서 생산 물류, 반품 물류가 나와 있고요. 자, 12번입니다. 특징을 갖는 공급망 물류 거점 운영 방식으로 가장 옳은 것. 자, 물류 거점 운영을 자재 부품 공급 업체에게 이름해요. 자, 누구에게 준다는 거예요? 유통업자가 아니라 공급자에게 너가 관리해 라고 하는 거예요. 공급자다라고 하면은 벤더를 의미합니다. 벤더. 자, 벤더에게 물건에 대한 내용을 지금 관리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에 대해서? 나의 자재 창고, 인벤터리에 대해서. 그래서 벤더 매니지먼트 인벤터리다 라고 해서 VMI, 공급자 관리 재고를 설명하고 있죠. 자, 주로 유통업체와 제품의 공급업체 간의 유통망, 완성 제품 제조업체와 부품 제조업체 간의 부품 조달망에서 활발히 이용이 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직배송 방식은 공장이 물건을 만든 다음에 소비자에게 다이렉트로 다른 걸 거치지 않고 바로 배송해주는 방식이고요. 통합 물류센터 방식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 공급자들이 하나의 물류센터를 통해서 물건이 공급되는 방식을 얘기하고요. 크로스도킹이다 라고 하면은 크로스로 되어 있는 이 창고 안에서 물건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서 물건을 따로따로 실어서 환적 기능만 가지고서 물건이 서로서로에게 지금 제공이 되는 거 이런 걸 바로 크로스도킹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까지 이야기가 되었다면 다음 13번 갑니다. 고정 주문 기간, 발주 모형. 자, 고정 주문 기간은 일정하게 뭐 예를 들어서 매주 월요일마다 내가 주문을 할 거야 라고 한다면 그 월요일 날 목표로 하는 주문 양이 있을 거고요. 이 목표로 하는 주문 양과 현재 재고가 있을 거예요. 현재 재고량을 빼면 내가 주문해야 되는 실제 주문량이 나올 겁니다. 자, 보기의 자료를 활용해서 생산성이 주문해야 할 상품의 수류, 주문해야 될 주문량을 골라보래요. 현재고는 30개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목표 주문량만 구하시면 돼요. 자, 그럼 제일 첫 번째, 검토 주기 동안의 수요. 내가 예를 들어서 재고 검토를 하고서 그 내용에 대해서 몇 개 있더라 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계속해서 재고는 빠져나가고 있더라는 거죠. 이 동안에 몇 개가 쓰이게 되냐면 15개가 쓰이게 돼요. 그리고 나는 이 구매에 대해서 주문을 하고 나면 얘가 나한테 도착할 때까지 몇 개가 또 쓰이고 있더래요. 50개가 쓰여요. 그리고 나는 혹시나 하는 불안함을 잠재우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20개는 깔고 있어야 된대요. 그럼 나는 20개 있어야 되고 거기에다가 내가 검토하면서 15개가 소비가 될 거고 주문하고 나서 50개가 구매 리드타임 동안 소요가 될 테니 이 기간 동안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물건은 총 몇 개이더라? 85개이더라. 내가 원하는 목표 주문량은 85개만큼은 있어야 돼. 그런데 현재 30개가 있어요. 몇 개만 주문하면 되겠구나. 55개를 주문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접근해서 문제를 풀어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14번입니다. 다수의 소량 발주 화주가 단일 화주에게 일괄적으로 운송하는 방식이에요. 다수의 소량 발송 화주가 하나의 화주에게로 물건을 하나로 모아버렸죠? 중앙으로 집중시켜버렸다고요. 중앙으로 집중시켜버리는 중앙집중 거점 방식이 됩니다. 15번입니다. 창고 보관의 기본 원칙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자, 먼저 입고된 물품이 먼저 출고되죠. 그래서 마트에 우유나 이런 것들은 유통기한이 짧은 거, 먼저 들어왔던 것부터 먼저 나가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선입선출법에 따라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동일한 물품은 동일한 장소에 보관을 해야 되죠. 그래서 물품끼리끼리 모아놔야 되겠고 창고 내 흐름을 원활히 하도록 통로 중심으로 마주보게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트에서 장을 볼 때 통로에서 여기서 물건 꺼내고 여기서 꺼내고 이렇게 꺼낼 수 있게끔 해야 창고의 관리가 굉장히 쾌적하게 많은 물건을 내가 정확하게 뺄 수 있게끔 합니다. 라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 3번이 정답일 텐데 왜 틀렸을까요? 물품을 꺼내기 쉽도록 물품은 최대한 낮게 쌓아요. 자, 높이 쌓기라고 했습니다. 바닥에다 다 널어놓는 것이 아니라 높게 이렇게 쌓아두면서 내가 창고를 관리해줘야 된다는 거였어요. 16번입니다. 입고 관리의 단계로 적절한 것은 자, 물품을 실은 차량에서 물품을 내리는 활동이에요. 그러면 아래 하자, 하차, 입하. 네, 물건을 내리는 건 하차입니다. 물품을 내리는 활동에 이루어지는 단계, 대기 및 작업시간 단축을 위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하, 하차에 대한 설명입니다. 물건을 내린다라는 것 자체가 차량에서 내린다, 하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우리가 상하차다라고 하면은 차량에다가 물건을 싣고 하차하고 이런 활동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17번입니다. A사와 B사는 2025년 버스 교통비를 2,0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누구끼리? 공급자끼리 만났어요. 공급자끼리 만나서 가격을 탕탕탕 결정해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은 자기들이 만나서 협의해서 가격을 정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협정가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공급자들끼리 자기가 가격을 결정하는 거죠. 자, 그럼 시중가격은 뭐냐? 꽃이나 아니면 철사, 견사 뭐 이런 것처럼 시장 가격에 따라서 계산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시중 가격, 교섭 가격이다 라고 하면은 이게 공급자와 그 다음에 소비자가 서로 가격을 결정하는 거예요. 협의해 주는 거죠.
서로 교섭을 통해서 가격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자랑 소비자, 구매자가 같이 하는 것들 뭐가 있을까요? 건설업이나 광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광고업주랑 같이 제작업체랑 만나서 가격을 결정하는 거죠. 자, 계정 가격은 가격이 고쳐지는 걸 계정 가격이래요. 그래서 뭐 자동차 회사를 주로 예를 듭니다. 예를 들어서 A 차량이 3천만 원짜리였어요. 근데 25년도에 새로운 차량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25년도에 새로운 차량이 나올 거라고 했을 때 얘는 자연스럽게 한 2,700에서 2,800선으로 가격이 떨어지게 될 거예요. A의 가격이 변한다고요. 이렇게 가격이 고쳐지는 거, 가격이 변하는 거, 변한 가격 상태를 계정 가격이다라고 부르는 거죠. 네, 자동차 업계에서 얘기하지만 사실 뭐 휴대폰이나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내가 갤럭시를 쓰고 있는데 새로운 갤럭시를 내가 출시된다는 얘기를 듣고서 지금 가장 최근에 나와 있는 아이들의 가격 상태를 보니까 지난주보다 뭐 50만 원, 100만 원씩 가격이 떨어져 있더라. 이건 이제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더라는 거죠. 뭐 공급자가 이렇게 가격을 다운시킬게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새로운 제품이 나올 때가 되면은 기존에 있었던 물건들의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새롭게 고쳐지는 거 계정 가격이라고 하죠. 자, 18번 현금 할인. 특인 기간 현금 할인이다 라고 해서 엑스트라 데이팅이다, 추가로 날짜를 더 주는 거죠. 자, 원래는 10일 안에 갚으면 3% 깎아줄게 라는 조건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열흘은 준 거죠. 근데 여기에다가 30 엑스트라 데이가 따로 왔습니다. 자, 그러면 30일을 추가로 더 제공하겠습니다 라고 하니 최종적으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40일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해석할 줄 아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10일 중에 갚으면 3% 해줄게. 하지만 추가로 30일 더 더해줘서 40일까지도 이렇게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앞에는 항상 할인율이에요. 율, 뒤에가 날짜고요. 19번 시장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자, 구매시장조사는 비용의 경제성, 조사의 적시성, 조사 탄력성, 조사 정확성, 조사 계획성 등을 고려해야 된다. 그냥 맞는 표현이니까 넘어가시면 돼요. 자, 간접조사에 의해서 수집된 자료는 2차 자료다라고 하는 거 맞습니다. 우리가 사실상 1차 자료, 2차 자료 이렇게 구분해서 잘 언급을 안 하는데 1차 자료는 직접적으로 시장에 가서 사람들의 인터뷰를 한다거나 설문조사를 한다거나 하면서 정보를 얻는 게 1차 조사예요. 1차 자료예요. 2차 자료는 간접조사다라고 해서 내가 신문이나 인터넷 서치 등을 통해서 가격을 얻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정보를 얻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차 자료에 비해서 2차 자료가 아무래도 시간이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적게 들어요. 적게. 왜냐하면 여러분들 1차 자료를 얻으려면 내가 시장에 직접 가야 된다니까 설문지 돌리고 사람들 인터뷰하고 현재 가격 다 물어봐서 조사하고 해야 돼요. 하루 종일이에요. 근데 2차 간접조사는 어때요? 그냥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요즘 가격 이렇게 쳐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물어본다거나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자, 나머지 시장조사 방법은 직접조사와 간접조사가 있으며 직접조사는 해당 기업이나 판매시장에서 각종 자재의 시세와 변동에 대해서 직접 조사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앞에서 이렇게 들었던 내용이 요거구나. 1차 조사 방식이구나. 자, 그 다음에 시장조사는 구매시장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이며 공급자 선정 및 구매계약 과정에서 주도적인 협상과 적극적인 구매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예, 내가 시장조사를 하고 있어야 내가 공급자 선정을 할 때 지금 나한테 그 A 재료를 얼마에 줄 거야? 라고 했을 때 공급자가 A 재료 개당 1,000원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내가 아무런 시장조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 상태에서 뭐라 그래요? 1,000원이야? 1,000원은 비싼 거야? 싼 거야? 내가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럼 당연히 얘는 되게 저렴하게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하겠죠. 내가 이런 협상에서 우위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1차 조사든 2차 조사든 직접이든 간접이든 시장 조사를 했었어야죠. 아니 못하면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야지. 요즘 가격이 얼마 되는지. 혹은 내가 직접 가서 도매상들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내가 요 정도로 원하는데 가격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누구는 700원입니다 라고도 하고 누구는 800원짜리를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 인터넷에 쳐봤더니 900원짜리도 있고 1,100원짜리도 있더더라.
이렇게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1,000원의 가격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비싸게 부르는 것 같아. 나는 한 900원에서 800원 사이 한 850원 정도만 불렀으면 좋겠어. 라면서 이렇게 내가 봤더니 내가 조사했더니 이런 근거가 있더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접근을 해주면 아, 그러네요. 가격이 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이 주문하세요. 라고 하면서 이제 서로 협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주도적인 협상을 하려면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면 안 됩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가 뭐 공급자 선정을 하거나 공급자와의 가격에 대해서 물건에 대한 계약을 할 때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할 때든 다 똑같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에 따라서 거기서 내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굉장히 소극적으로 되는지 다르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 여러분 시장조사에 대해서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20번입니다. 장기 계약 구매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걸 물어봤어요. 자, 구매 청구가 있을 때마다 구매해서 공급하는 방식이다라고 한다면 자, 요거 청구가 있을 때마다 하게 되면은 뭐예요? 네, 수시로 구매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 시장 상황에 유리할 때 일정 양을 미리 구매하는 방식이에요. 예측해서 구매하시면 되는 거죠. 자, 가격 인상에 대비해서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내가 가격이 저렴할 때 미리미리 투기하는 성격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특정 품목에 대해서 수립한 장기 제조 계획에 따라 필요한 자재, 소요량을 구매하는 방식이다. 이게 바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장기 계약 구매요. 예, 장기 제조 계획에 따라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한두 해 생산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물건을 제조해서 판매할 계획이 있는 거죠. 내가 감자칩 회사를 차렸어요. 그러면 감자칩 과자를 계속해서 1년 내내 팔고 싶어. 나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해서 감자칩을 판매할 계획이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자의 수급이 원활하게 적용이 돼야 되겠죠? 그럼 감자 농민한테든 아니면 감자를 공급하는 업체로든 가서 장기 계약을 하는 거죠. 내가 1년 동안 혹은 3년 동안 나는 당신에게 감자를 얼마에 계속해서 안정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게끔 우리 계약합시다. 감자의 가격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상관없이 우리는 일정하게 이 가격 수준으로 계약을 해서 나에게 원하는 양을 정상적으로 안정적으로 조달을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구매를 하는 방식이 바로 장기 계약 구매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쭉 나누어 보았습니다. 어떻게 잘 진행을 했나요? 어려웠던 문제들도 있을 거고 쉬웠던 문제들도 있을 텐데 사실 이 과거에 나왔던 기출 문제들을 많이 풀어봤던 친구들은 이번 회차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구나. 그냥 이제 평이하게 어느 정도 내가 잘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이었구나 라고 아실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합격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 100점이 아니라 합격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은 이 정도만으로도 이제 내가 어느 정도 풀 수 있음이 충분히 알 수 있을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앞에 경영혁신과 ERP의 새로운 파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적응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고자 뒤에 있는 문제들이 좀 쉬워진 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잘 고려해서 문제를 풀어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이렇게 계속 쉬워지려나? 이렇게 좀 안일하게 생각한다기보다는 앞에 경영신과 ERP 좀 어려운 문제들이 몇 개 투입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합격률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한 주관사가 뒤에 있는 물류와 관련된 문제들은 많이 어렵지 않게 됐구나. 내가 풀었을 때는 지수평활상수를 이용해서 지수평활법에 따라서 계산하는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2번, 3번씩 꼬아낸 문제들도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아주 평이하게 나온 스타일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저는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아직 끝나지 않았죠? 저희 실무도 남아 있으니까요. 저는 실무 강의에서 준비하고 여러분들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